자, 반갑습니다. 다시 또 강의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참하고 또 외전이라는 조연석 시 가지고 짧은 문장을 쓰는 것을 계속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이제 그 첼로 듣는 아침이라는 있어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이 첼로 듣는 아침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글씨를 이제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도 또 봐야 되니까 제가 첼로 듣는 아침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첼로 듣는 아침에서는 어떤 걸 좀 크게 써야 될까요? 이렇게 첼로가 되게 중요하니까 첼로를 이제 크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자를 강하게. 얘가 지금 이제 요 끝에서, 네? 끝에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첼로. 네, 첼자를 이제 강하게. 이게 속도가 늦으면 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쭉, 쫙, 쭉 하고 딱 멈춰야 돼. 예? 예. 그 다음에 첼로. 로도 이제 리을이 들어가 있죠. 로는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이제 옵션에 묻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첼로가 사실 주인공이죠. 첼로 듣는 아침. 그래서 빼서 이렇게 빼죠. 바짝 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첼로까지 왔어요. 이렇게 첼로까지 이렇게 했어요. 첼로 듣는 아침. 네,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첼로 듣는 아침. 첼로 듣는은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왜냐 한 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듣는 이거는 좀 작게 써야겠죠. 점을 찍어요. 이렇게. 예, 듣는. 이게 듣는. 예, 첼로 듣는.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예, 첼로 듣는 아침. 아침은 여기다 써도 되는데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가게. 그래서 네, 정성껏 씁니다. 이렇게. 첼로 듣는 아침. 자, 이렇게 첼로 듣는 아침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청목 한 덩어리가 되게끔 이렇게 한번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제목을 쓸 때 제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예쁜가 대한 부분은 이제 배치의 문제가 있죠.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제 첼로 듣는 아침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찍고 또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 찍는 것도 사실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첼로 듣는 아침을 이제 타이틀로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끝에서 간다는 거죠. 이 라인이 쭉 가서 여기서 요건 두껍고 요건 얇죠. 여기 비교가 돼야 돼요. 똑같이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뒤가 얇아요. 늘 가서 쭉 왔죠. 여기서 기억이 나오고 다시 기억이 나와서 붓이 누른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갈필이 나와요. 이걸 이제 갈필이라 해요. 갈이 이제 목마를 갈자예요. 다시 말해서 갈증을 느낀다. 이라는 건 뭐냐면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갈필, 이게 어떻게 보면 먹물이 없는 상태가 이제 갈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점점 먹물을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다음에 쭉 뺏어가면 이게 갈필이 나오는데, 얘 끝을 붓에 보면 붓 끝이 끝까지 누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눌러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자연스러운 유려한 곡선이 좀 나올 수가 있죠. 요런 선들이 여기에 밑에 이렇게 쭉 이렇게 툭 올라갔고 여기 하나가 올라갔잖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누운 S예요. 누운 S.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한 번 나온 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서 S, 큰 S, S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돼요. S가 형성이 돼야 얘가 전체적으로 단순한 상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얘가 복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큰 S를 여기서 그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듣는 아침을 여기다 써서 한 덩어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타이틀을 쓴 때는 이게 끝나면 이렇게 쓰는데 타이틀로 쓴다 그러면 이 아침을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한번 좀 써봤습니다. 하나하나 쓰시면서 지금 이제 타이틀도 되게 중요한데 작은 글씨를 쓰기 전에 큰 글씨의 어떤 타이틀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첼로 듣는 아침은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좀 비교적 좀 긴 제목들이 있으면 그 제목을 큰 글씨를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짓날 금요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동짓날 금요일도 타이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날 금요일. 자, 이게 동짓날에서는 자, 동짓날 금요일 어떻게 써야 되나? 자, 동짓날 한번 써보겠습니다. 푹 찍었어요. 푹 찍으면 지가 이렇게 돼. 지가 알아서 번져요. 단지 뭐냐, 먹물 너무 많이 되면 얘가 확 번져버리죠. 적당량을 해야 되는데 적당량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어요. 네? 뭐 0.0012L 뭐 이런 게 안 돼요, 이게. 자, 동짓날. 자, 짓. 날. 동짓날. 네, 이거 가리면 안 되는데 가렸어요. 예. 동짓날. 동짓날. 네? 동짓날을 한번 써봤습니다. 동짓날까지 써봤어요. 여기 보면은 가는 선과 굵은 선들이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런 선들이 질서를 맞춰가지고 변화가 질서를 맞추면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요. 네, 이렇게 해서 동짓날 금요일 한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여기는 2025년
품목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짓날 금요일 여기서 이제 그 글씨 크기가 이렇게 쓰게 되면 글씨 크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이때는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적게 하려면 얘가 좀 작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얘가 주인공이면 얘가 더 커야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글씨 크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쓰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썼어요. 예. 그다음에 찍고, 네, 잘 찍어지네. 예. 잘 찍어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따가 바로 이제 다음 이제 글씨 크기를 좀 달리 했을 때의 변화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을 이제 동짓날을 크게 써보고요. 자, 그러면 자, 좀 더 거칠게 좀 쓰기 위해서는 먹물을 잘 조절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동짓날 좀 더 강하게 쓰는 거죠. 네, 강하게 쓰고. 자, 금요일은 작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짓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 작가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동짓날이 이제 주인공이 됐을 때는 얘를 키우고 얘를 좀 상당히 좀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 금자 이 라인과 이 라인들을 한번 쭉 맞춰가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질서에 이제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2025년 뭐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끔 하는 거죠. 같은 건데 느낌이 좀 틀리죠. 글씨 크기가 주는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거를 참고해 가지고 내가 글씨를 크고 작고에 대한 변화가 느낌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전에 썼던 것은 글씨 크기의 변화가 좀 적은 거죠. 이건 좀 강하게 했을 때 느낌을 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바로 전에 걸 쓴 거죠. 예. 글씨 크기가 좀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글씨 크기와 다르죠. 그래서 힘은 이게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통일감은 이게 많은데 변화는 이게 많은 거죠. 그래서 통일과 변화의 선택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건 좀 잔잔한 호수고 이거는 파도 치는 바다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짧게 쓰는 것들을 쭉 하면서 지금 이게 타이틀도 되게 중요하구나, 아마 이런 걸 좀 느끼셔야 되겠다 생각을 좀 들합니다. 백발민들레라는 게 또 있습니다. 백발민 77페이지에 보면 백발민들레. 이 백발민들레라는 게 이게 지금 한순간 백발되어버린 비쩍 마른 몸, 움직이지 못한 채 사방 저물어 가는데 해가 뜨던 어제의 자리, 해가 지는 온데 그 자리, 태아처럼 웅크려 몸은 굽은 꽃대가 되고 흰머리카락 풀어 빛의 세계로 돌아가려나.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칠순 후반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노인요양병원에 들길로 난 창틀 너머에 세상 잘 보이는 거, 민들레 꽃샘 바람 불 때 납작 엎드려 웅크린다. 그러니까 민들레와 이제 칠순 후반이면 이제 거의 80대 되죠.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민들레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백발 민들레라는 것이 됐어요. 자, 백발 민들레와 그 이제 한번 백발 민들레 한 다음에 한 줄을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백발 민들레를 정말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붓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지고요. 붓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백발을 좀 강조한 다음에 민들레를 좀 작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자유롭게 쓴 거죠. 이게 붓이 이런 청목체를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하는 거는요. 이제 배우시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백발을 강조한 다음에 민들레를 좀 죽여야지 이게 백발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만성 중이염을 오래 앓은 칠순 후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애벌레처럼 누워있는 감악산 아래 노인 요양병원, 들길로 난 창틀 너머 바깥세상 잘 보이는 것, 민들레 꽃샘 바람 불 때마다 납작 엎어져 웅크린다 했는데, 제가 보면 이제 그 민들레 꽃샘 바람 불 때마다 납작 엎어져 웅크린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써서 본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들레 꽃샘 바람이죠. 민들레를 띈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들레, 그죠? 꽃샘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불 때. 자, 민들레 꽃샘 바람 불 때. 마다. 마다 납작 엎어져 웅크린다 있어요. 납작 엎어져. 엎어져. 납작. 아주 작은 것이도요. 이게 질서에 맞춰서 써줘야 얘가 살아요. 그 다음에 웅크린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백발 민들레 해가지고 민들레 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을 이제 강조했을 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은 조금 자유롭게 하기에는
어차피 이제 붓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붓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주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창의적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볼 때 요 손들은 엄청 날렵하게 해야 돼요. 찍자마자 휙 하고 휙 날리는 게 아니라 휙 하고 또 멈춰야 돼요. 휙 쓱 하고 딱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백발이 날리듯이, 이런 백발이 바람이 날리듯이, 꽃샘 바람 불면 백발 날리듯이 이런 백발의 느낌들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백발이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감성적 표현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주안점을 둬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답변을 지금 이제 백발에다 찍어야겠죠. 찍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찍고 찍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백발이라는 시, 백발 민들레라는 시에 이제 본문이랑 같이 이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성글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감성글씨라는 거는 이제 느낌이잖아요. 느낄 감자, 예? 느끼다. 감각에 대한 부분이고, 또 감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감성글씨에서의 느낌은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보편적 감성글씨.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파란색이다. 무슨 느낌이 나냐? 그러면 물, 하늘 이렇게 나오는 듯이. 근데 파란색이다. 그러면 불?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바로 입원시켜야 돼요. 예? 그건 뭐냐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허리가 굽거나 또는 백발이거나, 그리고 안경을 쓰거나 수염을 입거나, 아니면 옷을 할아버지의 옷, 전형적인 어떤 그 생활 한복이나 뭐 이런 것들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세대 때는 할아버지 하게 되면 꼭 그렇게 겨울에서 속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무신을 좀 신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어떨 땐 중절 모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문화적 공통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장이 나오게 되면 그 문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 공유할 수 있는 문장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그 안에서 내가 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네, 선으로. 그래서 선으로 잘 표현하는 이 부분이 감성글씨를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감성글씨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네, 감성글씨를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표현하나 해서 사람들이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되지는 그런 어떤 예술작품의 어떤 세계로 여러분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캘리그라피를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따라 쓰다가 보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붓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써왔다, 저렇게 써왔다. 근데 제가 쓴 것이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여러 정답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보다 훨씬 더 감성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한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사례를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한테 정답을 딱 찍어가지고 이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세계의 범주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숫자로 나올 수 있다면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얘기하지만 1 더하기 1은 3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천재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몇 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캘리그라피의 작가로 가는 과정, 그 여정에 제가 항상 동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재미난 또 신기한 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마음 설레는, 가슴 설레이는 어떤 그런 여정들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요 시 가지고 이제 몇 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가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 시를 덩어리감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디자인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또 강조를 어떻게 하느냐, 타이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로 성공하고 캘리그라피에 유능한 강사가 되고 또 여러분한테 장점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목 김상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